오늘 이제 주제는 금융감독 체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윤범기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일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 자문위원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인 그 옵티머스 라임의 분쟁조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먼저 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인가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의 어떤 특성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 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당위성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주요 쟁점들, 그리고 법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 후에 얼마나 달라진 금융감독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 바로 금융감독의 청사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기 소장님께서 오늘 재미있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기존에 이제 준비했던 강의안이 있었고, 또 오늘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금융감독 개편에 대해서 뭐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함께 하는 분들은 아니고, 이제 넓은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다가 이제 차에서 봤더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좀 정말 자신이 없고 못할 거라고, 재미없을 거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다만 이렇게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모이신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이런 뜨거운 학구열이 저의 재미없는 그러나 좀 자세한 내용의 그 강의안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재미라고 하는 어떤 합성물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인가의 내용입니다.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금융감독기구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감독기구의 어떤 설치법이 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는 바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이원화된 구조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부처이고 금융감독원은 민간 공적 기구입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이고, 이 이원화된 구조들, 이 양자 간에 어떻게 업무의 분장이 이루어졌는지 하면, 이 금융위법 18조에 보면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를 받아서 금융감독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가 상층에 있고 금융감독위원회가 하층에 있는, 이것을 수직적 중층적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수직적 중층적 구조 하에서 구조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들 간의 업무 분장도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일하기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금융위원회는 바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담당하는 통합형태의 정부위원회고요. 이 민간 공적기구인 이 금융감독원의 지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를 받아서 감독 집행만을 담당하는 기구, 그런 것입니다. 아마 좀 놀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금융감독원의 일을 시작을 할 때 금융감독원에 관련된 독립된 법률이 없다라는 것도 좀 놀랐고,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부처에서 법령 제재 개정권을 비롯하여 금융감독
규정까지 만들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재개정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이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러한 점이 바로 우리나라 이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에 이 1조와 그 법률 18조에서 보여지는 지배구조의 아웃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경제 발전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률의 목적이 바로 금융감독기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당위성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1조의 금융감독기구의 어떤 존재 이유가 되는 이 법의 목적, 그 네 가지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따져보아서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논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금융개혁 과제가 떠올랐고 실제로 논의가 됐고 성과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전히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 오래된 숙제로 남아있는 것은 저는 이 두 가지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금융감독 주체에 관한 합의의 실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 현재와 같은 중층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감독규정 재개정 권한을 오로지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구가 가지면서 민간 공적기구는 감독기구의 집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아닌 손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놓아둘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래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부기구와 민간 공적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싸움이고요. 이 과정에서 늘 금융관료의 저항이 그 원인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전 이제 오늘 강의를 앞두고 어제 또 이제 혹시 업데이트된 새로운 뉴스가 있나 살펴보았더니 또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법안들의 내용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금융관료의 저항이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제가 개편의 필요성, 긴급성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금융관료와 이렇게 오랜 싸움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금융감독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감독 체계 개편 이후에 금융감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어떤 지금 굉장히 낮은 신뢰도가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오롯이 설득이 되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땠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국정과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출범한 이후에 국정과제들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반갑게도 국정과제 22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혁 논의가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실종되었고 금융개혁 과제가 금융소비자법의 제정이라든가 그 외 포용금융, 서민금융과 같은 주제로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현재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그 사모펀드 대규모 판매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약 7조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고요.
이 사태의 원인으로 2015년 금융위의 규제 완화가 지목되면서 그때부터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어떤 불씨들이 조금 살아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다음 정부를 위한 그 싸움,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된 시기이고요. 이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에 관한 얘기는 바로 정부조직법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의 개편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기가 저는 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적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현 금융감독 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민간 공적기구로 금융감독원을 설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훼손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엄연히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다릅니다. 산업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어떤 성과에 이렇게 경도되어서,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어떻게 결과가 좋은 반면, 감독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사사법, 수사라든가 감사, 이런 검사 이런 것들은 만약에 성과에 집착을 하다 보면 사실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위법을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는 남용이 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성과에 집착하는 이 산업정책과 맞물리다 보면 또 감독 기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정책과 이 감독정책은 엄연히 분리를 한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금융 선진국의 어떤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렇게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그리고 담당 기관을 분리하고 있고, 다만 우리와 지금 일본만 관료 조직이 이 두 가지 모두를 담당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의 이원화입니다. 이렇게 금융위가 산업 정책까지 도맡아 하면서 또 감독 정책까지도 이제 도맡아 하는 거죠. 감독 정책만 도맡아 하고 감독 집행이라고 하는 실제로 업무는 본인들이 하지도 않는 거죠. 그 정부 부처 중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초기에는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손발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융감독원 우리 여의도에 가면 되게 멋진 위치에 멋지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민간 기구를 그렇게 멋지게 설립해 놓고, 제 제자들도 그렇고 저 주변의 젊은이들 보면 참 많이 취직하고 싶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공적 영역을, 그 매력적인 것이 바로 공적 분야이긴 하나, 그리고 또 금융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이긴 하나, 또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좋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겨우 금융위의 지도를 받아서 감독 집행만을 담당하면서 자기의 감독 업무에 관련된 감독 규정에 대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우선 적시 대응 실패, 그리고 책임 전가입니다. 적시 대응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이라든가 감독 규정의 재개정과 관련되어서 건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협력의 부재라든가 서로 간의 갈등, 이견의 표출로 인해서 바로 조치가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모펀드처럼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물론 금융감독원이 어떤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어떤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것들은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저는 현 금융감독 체계의 특징,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요의 그 금융감독기구 업무 분장을 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선진국들은 대부분 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하고 감독정책은 이렇게 독립된 공적 기구가 담당을 하며 더군다나 저희는 또 감독정책을 그러면서도 또 이제 금융감독원이라고 한 거를 두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집행만을 또 따로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어떤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IMF에서도 이제 여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었고, 바로 이제 단일 감독 기구와 규정에 관한 것과 어떤 감독에 관한 것 모두를 보유할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금융학자들도 이렇게 성명을 2차례 정도 냈었는데요. 이렇게 현재의 어떤 법률안이 나중에 소개를 드릴 텐데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현재의 그 지배구조가 들어왔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되는 경우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때부터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금융감독 실패를 통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저축은행 사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금융위가 추진한 저축은행 규제 완화로 2008년도에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당시 예금자 보호 한도를 2천에서 5천으로 확대하고 법인의 여신원도 80억 원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이로써 16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고 예금자 6만 명, 후순위채 투자자 1만 명까지 해서 엄청난 2.7조 원의 피해가 발생된 사례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다음으로는 사모펀드 사태인데 아마 이제 최근이어가지고 다들 잘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자본시장 육성을 목적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 투자자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험의 투자를 감수할 능력과 의사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투자 한도를 하향하고 그리고 펀드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을 함으로써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까지 허용을 함으로써 사실은 정말 자녀 혼인 자금으로 잠시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습니다. 제가 금융 분쟁 조정을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펀드 투자가 처음인 분들에게까지 시중은행에서 많이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시중은행의 담당자가 먼저 전화를 해서 고객님 뭐 그죠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이거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잠깐 하고 이거 요즘 라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은행원에게 굉장히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까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특별히 오랫동안 고정 고객이셔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급격한 이 규제 완화가 이제 문제였었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사태 발생 후에 여러 가지 사모펀드 규제는 강화를 했었습니다. 뭐 사모펀드 사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오랫동안 신뢰해왔던 우리의 어떤 이웃이었던 그런 시중은행들에서 뭐 이상한 데 가서 상품을 산 게 아니고요. 뭐 듣도 못한 뭐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이런 데 가서 상품을 샀다라면 아마 조금 더 그 회사라든가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텐데 늘 그죠 가던 그런 영업점에 가서 이제 사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못했었는데요. 그 상품들 보면 하나하나 뭐 다 특색이 있는데 보면은 뭐 정말 썩은 감자 같은 그런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기업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뭐 상품을 개발해 내가지고 판 것이 옵티머스였고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유럽에서도 이미 사기로 판명이 났던 그런 그 유럽 연금 뭐 펀드에 투자하고 유럽 뭐 건강보험 상품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그런 걸 팔 때 그것이 그 원래의 그죠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 상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갖다가 사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미 그 현지에서는 사기로 판명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총체적 감독의 부실이라 규제 완화 감독의 부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모펀드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적시 대응 실패라고 하는 감독 실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동양증권 사태였죠. 동양증권이 그죠 그룹의 어떤 부실 회사채를 이렇게 판매를 한 것이 이제 감지가 되어가지고 감독 규정 개정을 건의를 했었는데 묵살되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그러니까는 폭증시킨 그런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 플랫폼 규제 지연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빅테크들이 금융 상품을 실제로 판매를 하면서도 단지 이제 광고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받아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에 이것은 그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금소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오랫동안 거부되다가 2021년 9월에서야 갑자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의견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전 주식시장은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시점에 폭락을 했었던 걸로 빅테크가 주식다가 승승장구하다가 폭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금융감독 실패를 통해 본 금융감독 개편의 필요성이고요. 다음으로는 좀 원칙으로 돌아가서 금융감독의 이제 원칙이 우리가 견제와 균형, 효율성, 독립성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금융감독 기구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그 금융산업정책은 금융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고 금융감독정책은 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봤던 현재의 구조는 바로 이 금융산업 정책이 금융감독 정책을 앞서가는, 그죠? 굉장히 우위가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깨진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감독 실패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바로 금융 시스템의 위험에 대한 조기 대처를 곤란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효율성. 아까 수직적, 중층적, 이원적 뭐 이렇게 이 현 구조가 평가가 되는데, 머리와 손발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로 이 비효율성의 주범이 되고 있죠. 비효율성의 주범이 뭐죠? 역할의 혼선, 책임의 혼선, 그리고 협력 부재, 이런 것들이 비효율성을 만드는 요소들인데, 이러한 구조 자체가 그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것이 이제 두 개인데, 동일 업무 조직이 경쟁하고 업무 중복해서 비용 수반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단이 있고 금감원의 자본시장 조사국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직적, 중층적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비슷한 기구들 간에 어떤 같은 업무들을 적절히 나눠 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것은 정말 동일한 업무이고 경쟁이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대응으로 해가지고 비효율의 사례로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어떤가요? 금융시장에서는 그죠? 혼선을 느끼죠. 바로 이렇게 양기관이 어떤 충분한 사전 의논 없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하기도 하면서 결국 시장 유발을 하면서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측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를 받아 감독을 하고 있고, 뭐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광범위한 어떤 제안을, 광범위한 그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독립성과 자율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낮은 그런 것이고요. 그 IMF에 보면은 독립성 평가 보고서가 있는데 55개국 중 47위를 했더라고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평가가 47위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제 한국은행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은행에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금융감독기구도 금융위원회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법의 내용과 금융위 설치법, 그리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이 독립성의 측면에서도 한국은행과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런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은 바로 이러한 현 금융감독 기구의 어떤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 발의 상황을 좀 보면요, 19대, 20대에도 이제 다양한 법률안들이 이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물론 나중에 이제 실천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제 다양한 법안들을 이제 종전에 발의를 했었고, 현 21대에서는 지금 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은 3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 4개도 얘기하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제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금융감독기구의 어떤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어떤 근본적 반성에 대한 대안으로 법안이 제안된 것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금융감독원의 어떤 문제점,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서 금융감독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제 노출되었지 않습니까? 뭐 도덕적 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의 잘못된 뭐 실제로 뭐 구속된 사람도 있었고 징계된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현재 금융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모양의 금융감독 기구에 관한 법률들은 저 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그것은 너무나 그 현재의 어떤 금융위원회의 어떤 관료 조직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법률이 통과가 되어서 현재 있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이 약화되고, 또는 이제 그 언론에 보면 법안은 나온 것이 아니지만 금융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확대하는 모양의 바로 이제 관치금융을 심화시키고 정부가 오로지 금융감독 기능을 가지는 걸로 되는 금융부안에 대한 것은 저는 도저히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왔던 이러한 내용들하고는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현재는 3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법안을, 그거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바로 금융감독 기구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문제점에 착안한 법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법률안을 제안해 신 분이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3시간 동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인지 그 법안에 대해서 뭐 수정하시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역대 정부 금융개혁 논의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또 보시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현재의 이제 금융감독 체계는 2008년도에 이명박 인수위에서 들어온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과 어떤 독립성 비교표를 좀 만들어 봄으로써 앞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할 때 독립성이라든가 책임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종합 패키지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어야 될 텐데, 독립성 측면에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금융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내부의 의결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안들 중에서도 오기영 의원안이 이렇게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형태로 해서 현재 한국은행법과 동일한 구조를 제안을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대로 따로 있고, 또 집행기구는 금융감독원이라고 있고, 그런데 집행기구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고 또 그 정책에 관한 권한은 전부 다 또 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엄연히 다른 기구로 있고, 그렇게 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정부 부처, 그러니까 정부위원회인데 그렇다라면은 그렇게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로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좀 약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재 금융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오히려 금융통화위원회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예산의 자율성도 이제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자율성인데, 모든 예산에 대해서 금융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은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관장의 임기가 법률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라고 하는 평균 근속기구를 보이는데, 정말 한국은행은 98년 이후로, 지금 한국은행은 총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총재가 전부 근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한국은행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비교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넣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선 앞에서 이제 그 특징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위가 가지고 있던 금융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제 이관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제 금융산업정책은 여전히 기재부가 갖고 있거든요. 기재부가 이제 다 같이 금융정책 국내에 갖게 되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정책 업무는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를 이관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감독기구를 이렇게 새로 마련되는 금융감독기구를 기능별로 이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감독이라고 하면 보통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데, 그 건전성 감독 기구와 금융감독 회사들의 행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소비자 보호 업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영업행위 규제 업무, 이렇게 다 광의의 소비자 보호 업무인데, 그것들을 어떤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 기본 방향은 이 세 가지.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민간 공적 기구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권한이 넘어가고, 이렇게 또 어떤 위기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업무 체계,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융 안전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개편 법률 안에 뼈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까 그 세 가지 뼈대 속에서 앞으로 이제 쟁점이라든가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개편안들의 쟁점, 주요 쟁점과 법률안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법률안이 제안됐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법률안들의 지배구조 분류입니다. 가장 이제 어떤 법률안이 이제 제안이 되면 민간 공적 기구로 했어, 아니면 민간 합동으로 했어, 정부 조직으로 했어,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이 되었고요. 물론 민간 공적 기구가 독립성 측면에서 상당히 강화된 형태이고, 금융부라든가 금융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률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2008년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이제 그러한 이 금융부나 금융부에 대한 것들이 좀 준비는 됐다는 말이 있는데, 법안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쌍봉형, 소봉형, 단봉형에 대해서는 아마 그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쌍봉형은 두 가지가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있는 것이고요. 소봉형은 조그만한 형태로 있는 것이겠죠. 단봉형은 하나의 형태로 있고 통합형인데, 바로 아까 두 번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어떤 형태로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전성 감독기구, 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 보호 업무, 영업행위 소비자 보호 그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분리할 때 영업행위까지 통틀어서 다 소비자 보호기구에 넣는다라고 하면
거의 금융 감독, 건전성 감독 기구와 그죠? 그 쌍봉을 이루는 그죠? 대등한 뭐 기구의 크기라든가 뭐 권한에서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쌍봉형이고 아니고 굉장히 좀 작은 형태의 소비자 보호 업무, 그 소비자 보호 업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로 민원 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바로 금융 분쟁 조정 업무가 해당하는데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가는 것이 소봉형입니다. 그래서 단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21대 국회에도 오희경 의원안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구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고 하면 여러 가지 합의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 통합 감독 기구를 마련을 하고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만 기능적으로 분리를 하고 외부적으로 별도로는 두지 않는 것. 그래서 통합형 단봉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하면 어떨까 해서 담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21대 오기영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 제가 좀 법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표를 만들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면서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을 조직, 소속위원회, 법령 재개정권, 감독규정 재개정 폐지권, 감독기구 간 경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법안이 나오면 얘를 민간 공적기구로 오롯이 만든 거야, 민간 합동으로 만든 거야, 정부 조직으로 만든 거야, 이것을 가장 먼저 살펴봄으로써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 그래서 독립성이 강화된다라면 그 독립성에 맞는 책임성을 넣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독립성을 조금 약화한 경우라고는 정부 조직이라고 한다라면 또 다르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넣고 이렇게 이제 뭐 그 독립성의 측면에 대한 구조들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이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기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 2조와 3조의 법인격과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민간 공적기구로 되어 있고요. 이용우 의원안은 민간 합동기구로 되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원장과 위원장은 이제 겸임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위원회가 이 오기영 의원안은 아까 그 단봉형, 통합형, 별도로 이제 기능적으로 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만 내부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 내부에 증선위와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기구가 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것인데, 네, 쌍봉형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조직에 있어서 민간 공적기구냐, 민간 합동기구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은 실제 실무에 있어서 아직 앞으로 금융감독기구가 이렇게 이제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법안이 마련되어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법령 재개정권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감독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 감독에 관련된 법령, 그죠? 정부 부처만, 그러니까는 정부만 행정부처만 만들 수 있는 법령의 내용이냐, 아니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그죠?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들 수 있는 감독 규정에 관한 내용이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며,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 재개정권과 감독 규정 재개정권을 나눠 가짐에 있어서 아까 그 금융안정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협력 기구들이 서로 간의 요구권과 협의권, 뭐 재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어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협력적으로 활동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 금융 감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것을 달성을 한다라면 네, 한 1, 20년 후에는 정말 다른 금융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감독 규정 재개정권은 이제 여기가 이제 오경원 의원안은 이게 민간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법령 재개정권은 기재부가 행사하고요.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규정 재개정권만 갖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체계는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렸고, 박용진 의원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융감독 규정 재개정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제안된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좀 작게 이루어질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합동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렇게 법령 재개정까지 다 가지는 금감위의 소관 사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법률안을 비교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바람직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 좀 종합을 해서 바람직한 개편을 위한 주요 쟁점이라고 해서 6가지 정도를 추려 보았습니다. 1번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한 통제장치가 될 수 있는 금융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무모한 금융산업 정책의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금융감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가지고 자율성, 효율성 회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계속 나오는데,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을 감독기구로 이제 이관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에 있어서는 정책과 집행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재부의 비대 문제는 별도의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로서 뭐 예산처의 분리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로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부에서 제안되고 있는 금융부라든가 기재부 산하 금융청 안은 정부 조직이 현 금융위원회 구조보다 더욱 비대해지기 때문에, 또 관치금융의 폐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전 극단적인 표현 잘 안 쓰는데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직한 개편을 위한 주요 쟁점 2는요. 민간 공적 기구인가 중앙행정기관인가인데, 아까 1번 쟁점에 대해서 합의하는 분들도, 아까 전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민간 합동기구인가, 오롯이 민간 조직인가, 뭐 민간 합동인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견해 차이가 큽니다. 뭐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성 측면에서는 민간 조직이 남다르게 강화된 형태이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우리나라 금융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관치금융의 문제를 단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민간 조직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이제 주장이 되고 있고요. 이 표는 사실은 민간 공적 기구로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찬성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좀 그렇게 좀 편파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네. 전문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책임성 측면에서도
이 민간 공적 기구를 했을 때 결코 그 공무원 조직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지금 공무원 조직에 대한 행정법적 그리고 난 다음에 형사법적 인 어떤 그 규제를 다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책임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책임성 강화의 조치, 그리고 그 공직자 윤리에 관한 모든 제도들이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7급 이상인가요? 에게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것은 이렇게 독립성과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법률로서 마련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굉장히 그 금융안전기구의 법제화를 통한 서로 간의 어떤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고, 그것은 실제로 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경험들이 축적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 재개정 요청권, 협의권,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또 의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의결 제의 요구권,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하는데, 특별히 이게 민관 혼합이나 공무원 조직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뛰어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표를 만들면서.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도 좀 성숙된 의견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이 표를 만들면서 제가 살펴보았을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금융감독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러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조의 어떤 금융감독 기구를 가지면서 독립성 문제도 해결 못하고 책임성은 이제 겨우 이제 해결되는 국면이라 조금 생각을 하고요. 물론 뒤로 결탁하고 아무튼 정관예우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정관예우, 후관예우 이런 얘기 다 있던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금융감독은 이 금융감독의 원칙 4가지 중에서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성이 없으면 책임성도 없고 사실은 독립성도 불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해서 금융감독 정책의 목표를 수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전문성 없는 금융감독 기구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용지물이고 책임성의 어떤 확보라는 것도 사실은 별로 유명무실하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르게, 오늘 좀 섣부른 결론일 수도 있지만 빠르게 오늘 우리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당위성을 확보를 하고 내용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한 금융감독은 전문성을 향해서 좀 나아갔으면, 그런 생각이 이 표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공무원 조직에서 전문성에 대해서 쭉 보시면 위기시 금융감독자로 이제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 조직의 어떤 장점이고, 실제로 이제 지난 금융위기 때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측면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쟁점 3인데요. 주요 쟁점 3인데요. 우리 최고 합의제 의결 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과 원장이 겸임하는 형태로 이제 법률안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큰 구조는 이제 새로 이렇게 법안들 들어가 있는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민간의 비율, 이제 구인으로 이제 할 때 민간의 비율,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 네, 상임위원. 그래서 보면 오기영 의원안은 민간 전문가들은 전부 다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정말 눈에 확 띄는 것이더라고요. 네, 상임위원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또 뭐 경제 규모에서 금융이 차지한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이렇게 상임위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뭐랄까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오기영 의원안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법안 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상임위원으로까지 이렇게 많은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로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눈에 띄게 만드셨다.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더할 나위 없죠. 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예. 상임위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임과 비상임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임위원은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처럼 거기에 가서 풀타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비상임위원이라고 하면은 회의 때만 가는 거예요. 예, 회의 때만 가는 거죠.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다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쟁점으로는 기능적 그 금융감독 기구의 체계와 그 금융소비자 보호 분리 주제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 1안, 2안, 3안 이렇게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드리지 않은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안에 또 금융분쟁 조정 기구라고 해서 그 옴부즈만 기구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을 또 별도로 또 분리를 하는 방안들도 이제 그게 영국형인데 그렇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이 이런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실제로 그 우리 금융소비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금융분쟁 조정,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옴부즈만 기구가 그것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어디죠? 서울역 옆에 있습니다. 지방 계신 분들이 이제 오시기 편하시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치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서 이제 비상임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런 형태의 좀 독립된 그 분쟁 조정 관련된 금융 분쟁 조정 관련된 통합된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 가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그게 가능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제 현재의 법률 안에서도 법 상태에서도 구조 안에서도 옴부즈만 기구만 별도로 해서 금융 분쟁 조정 중재원 조정원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었던 국회의원께서도 있으셨는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그 의도가 의심스럽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금소처 안에 금융분쟁조정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감독원 안에 있고 금소처장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취약한 구조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금융분쟁 조정만 따로 빼가지고 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금융감독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감독 기능의 금융감독 기능을 약화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지금 제안되었고
그 법률 안에는 이 옴부제만 기구 분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이 옴부제만 기구 지금은 분리하는 거, 제가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분리하는 거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독립된, 그죠?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온전히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능적 분리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뭔가 좀 또 본인이 구상하시고 계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옴부즈만 기구가 이제 또 기능적 기능적 감독기구 분리의 주제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주요 쟁점은 또 금융안전기구의 설치입니다. 아까 설명을 했었고, 이거는 오기영 의원 안에는 없었어요. 아마 빠르게 이제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빠르게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누락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어떤 설립 목적 역할이 있고,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다음에 6번째 쟁점은 바로 법령 재개정권과 감독 규정 재개정권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게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법령 재개정권과 감독 규정을, 그죠? 정부 부처와 감독기구가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면서 그것에 대한 권한들,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어떤 금융감독기구 개편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그죠? 법안에 담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법률안 제정을 할 때 많은 어떤 논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6번째 쟁점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금융감독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금융감독의 청사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만약에 민간공적기구 또는 아까 민간합동기구로 만든다 하더라도 민간 공적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과연 민간 공적기구가 이렇게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정책과 집행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해소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 공적기구 역시 관료화되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어떤 의문들에 대해서 해소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민간이 금융감독 업무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의문들이 됨으로써 바로 청사진이 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 공적 기구가 이렇게 금융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행정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은 이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헌법의 규정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국회가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민간 공적 기구에 이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어떤 뭐랄까, 옛날의 논의, 과거의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공적 기구 역시 관료화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감독의 권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금융감독의 방향은 저는 전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권위와 위상의 원천도 전문성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료화 폐해를 낮추기 위한 어떤 전문가 채용의 확대, 그리고 그러한 조직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어 와야 될 것이고요. 책임성 강화의 장치도 현재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보다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책임성 강화 장치를 갖다가 실제로 가동을 해서
그 케이스들이 나와야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축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예결상 관련 국회 보고, 지금은 이제 국회 보고하지 않죠. 왜? 금융감독원은 예결산에 대한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주는 돈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이게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것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국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국회에 보고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고, 지금은 감사위원회는 없고 감사만 있거든요. 그 감사가 얼마나 그죠?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를 두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작동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민간 공적 기구 역시 관료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민간이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이거. 네. 돌아보면 이 금융 역사에서 관이 개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손실과 부담을 초래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실질적 권한 부여는 사실은 결국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될 장치들, 저기 보면은 금융감독기구의 장은 국무회의 심의, 지금 인사청문을 안 받습니다.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2요구권, 금융안정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기재부, 그죠? 기재부 상부 부처가 제2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큰 권한인 거죠. 그래서 제2요구권, 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한 어떤 협력, 그리고 뭐 전문성 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성 강화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 좀 표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6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6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아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래도 우리 현재 모습 중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그죠? 한국은행법상의 금융통화위원회 하고 가장 비슷하고, 물론 2008년 이전에 있었던 금융감독위원회도 이제 또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원을 비교를 했는데, 현재 책임성 강화 장치가 사실은 이제 이게 앞에 이제 뭐 제2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현재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어떤 의결에 대해서 권한을 온전히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였던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제2요구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한국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은행법에는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도로서 이제 들어와 있으나 좀 규정하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위 설치법도. 그래서 현재의 금융위 설치법도 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책임성 강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금융감독 원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IMF에서 권고하고 있는 책임성 확보 장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감독 대상인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 내용들이 보면 그렇게 막 딱딱한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그 금융의 기능에 맞게 융통성 있게 빠르게 순환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웹사이트 공시라든가 뭐
보면은 정말 이제 아마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보면 이제 이거 어지간히 다 하고 있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그러면은 근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거 좀 들여다보는 사람도 이게 무언가 좀 이게 빼곡하게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더욱 그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아서 이것이 순환되는, 그죠? 국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순환되고 다시 또 제도를 고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빠르게 금융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죠? 금융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동하게끔 해야 되는 실질적 확보라는 이제 말을 법에서 좀 쓰는데, 실효성,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래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이 전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국제기구가 권고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 그런 아카데믹한 욕망도 생기던데, 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 연구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어서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까 순환이란 말을 썼는데 이렇게 패키지의 어떤 제도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순환되어서 국민과 시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완전한 청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국민들의 어떤 금융 소비자 생활에서 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어떻게 피부로 와닿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생과 관련된 것이 바로 민원이고 그 중에서 금융분쟁 조정입니다. 저 금융분쟁 조정하러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출석을 하러 갈 때 앞에서 늘 시위를 하고 있어요. 들어갈 때만 보이고 안에 들어가면 소리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또 갑자기 그 좀 케이스들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다음에 아까 사모펀드 그 얼마나 썩은 감자였는지 그 사이에서 그런 우리가 평소에 뭐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그저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또는 고의로, 바보는 아니고 바보는 실수고 고의로까지 그것을 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분쟁 조정 강화,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사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금융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기능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해가지고 ADR이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조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조정, 중재, 알선, 화해 이렇게 4가지가 ADR이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조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에는 재판에 유사한 어떤 장치들을 넣어야지 구속력이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뭐랄까 권한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죠? 조정, ADR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불리해. 법원 가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또는 법원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사회적인 약자는 소비자들은 못할지도 몰라. 법원은 이제 뭐랄까 우리 변론주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주정해야지 받아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양당사자를 대등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유리할 거야. 또는 그죠? 이제 법원은 또 3심까지 가잖아요. 금융분쟁 조정은 한 번이란 말이에요. 단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3심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뭘 받아. 아무튼 다양한 유인으로 해가지고 재판으로 그냥 훅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ADR에 어느 정도 그 재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넣어줘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분쟁 조정 그 절차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는 우리 헌법 27조에서 얘기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그죠? 재판을 과도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 있죠. 그래서 기본권을 중대하게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금융 분쟁의 특성에 맞는 것들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 분쟁 조정이 강화되면 국민들 앞에 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 있고, 이것도 민생이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란 정책 제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름길이며 수명을 다한 현재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는 저는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제가 어디에 썼더니 뭐 일간지에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은 아까 이제 기본 방향이랑 동일합니다.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업무의 분리,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와 금융분쟁 조정을 위한 옴부즈만 기구의 설치, 그리고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 이것이 3가지 방향, 가장 큰 방향, 뼈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금융감독기구는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논의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결과에서 모두 금융감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그림뿐만 아니라 가장 디테일하게 법령과 감독 규정을 둘러싼 정부 부처와 감독기구 간의 이해 조정, 그리고 의결 사항에 대한 제의 요구, 협조 의무 등 행사 절차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갈, 굉장히 좀 땀방울이 많이 필요한 절차 논의 과정일 것 같은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저는 국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제안이 된 것으로 봐서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무위원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중요한 거는 정부가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과 그러니까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결코 이제 뭐 충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시기에 내년에 꼭 하기를 바라고, 이해관계자인 정부, 지금 공무원,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기재부에서는 좀 중립성을 지켜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이러한 5가지를 정책 제언으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안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 예산 관련되어서는 저도 초기에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좀 꼼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지금 이제 다른 어떤 금융 선진국들 금융 감독 기구의 어떤 또 지금 현재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그 비용을 갖다가 금융회사들이 내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비용을 금융회사들이 낸 그러한 그 금융 선진국의 어떤 그러한 감독 기구에 대해서 비용 관련되어 가지고 금융회사와의 결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역사성을 살펴봤을 때, 금융감독 역사를 살펴봤을 때 오히려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갖다 제시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저는 초기에는 좀 그런 걸 들었는데 그 역사라든가 그 선진국의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작은 우려이다, 그렇게 생각을 종전에 그 테마를 봤을 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장재욱 교수님의 의문을 다 잠재워 드릴 수는 없는 그런 능력이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민간형 분쟁 조정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거든요. 미국은 이제 저 분쟁 조정 회사가 아예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형 분쟁 조정은 없고 다 행정형 이제 분쟁 조정형이고 사법형 분쟁 조정인데,
이 그 금융분쟁 조정에 이제 참여하시면서 아마 또 이게 금융분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 느끼셨을 거고, 민간형 분쟁 조정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민간형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분쟁 조정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렇게 이제 그 재판 유사한 어떤 기능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은 힘의 불균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의 힘의 불균형이 깨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금융분쟁 조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행정형 그 금융분쟁 조정으로서 그것이 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재심에 대해서 한 2년인가 3년 전쯤에 좀 연구과제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재심에서의 어떤 대심적 절차의 보장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검사와 제재를 금융감독원에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권의 보장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재심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있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위원장은 그 뭐랄까, 제안만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결국 제재심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사와 제재심, 그런데 이제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법적인 것은 아니고 행정적 제재인 거니까요. 그것은 금융감독기구,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들은 검사와 제재 권한을 다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권을, 네네, 절차권을 보장을 하고 이후 사법적인 구제 절차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검사와 제재가 함께 가져가지 않으면 이 엄청나게 강한 그 금융회사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권한의 어떤 비대화를 문제보다는 금융회사의 어떤 그런 오히려 금융감독기구의 힘이 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해야 될 게 아닐까. 그래서 절차권의 보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이제 정부, 우리 금융부처 공무원들을 우리가 모피아라고 하고 요새 금피아란 말도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어떤 구성원들도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고, 그리고 금융회사의 결탁의 문제는 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오롯이 굉장히 아무런 어떤 위험성이 없는 그런 기구로서 많은 권한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책은 이제 공무원 조직이 가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독 정책은. 그래서, 감독 정책은 관치 금융을 관할. 그러나 이제 그 국가 경제 정책이니까요. 금융산업 정책은. 경제부처가 가지는 것이 맞고, 그것을 이제 관치금융 강화하는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이런 것만 하는 것이고, 그 전체적으로 어떤 금융산업의 발전 전체를 또 금융감독원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네, 관치금융 강화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닐까. 그래도 현재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권한이 작아지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관치금융의 폐해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2015년에 그 사모펀드 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모펀드의 진입 규제를 풀어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사모펀드 그 회사들이 생겼죠. 그 이름이 라임이라고, 라임 투자증권인가, 라임이고 옵티머스이고 이렇게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이제 사모펀드 사고,
그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은행, 증권 이런 데서 팝니다. 그래서 판매사가 있는 거죠. 그러한 다음에 이제 그 예탁결제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팔고 그렇게 팔고 그런데 이제 환매 중단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사모펀드로부터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 판매사의 책임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일단 울산의 경제부시장으로 갔던 뭐 그 사람이 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혜택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수사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 그죠? 수사는 구체적으로 되니까는 어떤 현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 기능도 이제 부실해서 이렇게 피해가 폭증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그게 검사 단계에서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도 안 되어서 그런 어떤 풍문만 있었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민간 공적 기구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관료 조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고, 우리 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뭐 현재 이제 3년인데 우리가 이제 좀 정말 전문성 있는 금융 전문가들이 금감원의 금융원장으로 되고 연임을 보장하고 정말 우리가 좀 안정화가 되면 7년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분들 주장하는 그 경제금융학자도 계셨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아닌 합법선거에 의해서 어떤 정당이 바뀌고 그런 데서는 오히려 대통령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해서 오는 그것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절차이고 거기다가 전문성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금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뭐 누가 추천한 1인, 누가 추천한 1인 이렇게 이제 되었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보시면 자, 이런 사람이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 관료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행시 출신으로 해서 뭐 국장 차관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금통위원 이런 데 가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법원의 판사로 있으셨던 분도 이제 법을 잘 다루니까 있고 또 뭐 교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시민단체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지금 다음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충원되고 이러한 어떤 뭐랄까 통일된 어떤 그 루트가 있는 방법은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금통위원도 지금 그렇고요. 그렇게 해도 전문성이 더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금감위원들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감독기구 자체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집행 업무를 하는 그것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국민경제 발전에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이 바로 현재의 구조인 것이죠. 감독뿐만 아니라 감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악영향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분 지금 친구분께서는 지금 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완전 지금을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정부 부처가, 경제 부처가 오롯이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 이게 진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아요. 예. 감독 업무 뭐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산업정책과 감독이라고, 금융감독이라는 것은 시각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뭐랄까 갈짓자 행보?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갈짓자 행보 이렇게 우리 옛날에 뭐 속담에서는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왔던 것이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